자, 이제 46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냐면 434쪽 그 맨 끝에 끝장내기 144 관련 청구 소송 이송과 병합 여기 들어갈 차례죠. 자, 뭐 주요 개념 정리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되게 짧게 다뤄지고, 그리고 이게 법조문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출제에 있어서 중요한 반면 강의에 있어서 다뤄지는 그 시간 자체는 얼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때 다루긴 했지만 너무 짧게 다뤄져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주기능 정리에서부터 1번 행정소송법은 이제 개쟁처분, 그러니까 취소소송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쟁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말하겠죠. 그거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그다음 원상회복 청구소송, 그리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취소 소송을 갖다가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이것들하고 관련된 개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사이의 이 소송들하고, 그러니까 이 소송들하고 개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사이의 뭘 허락하고 있냐면 이송하고 병합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자, 이제 이송과 병합 제도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 어떤 처분이 발급된 경우에 그 처분이 상대방이 그 처분과 관련하여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 이외에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라는 것은 관련 청구 소송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무원이 저를 상대로 조세부가 처분을 했는데 저는 세금을 낼 사람이 아닌데 저를 상대로 잘못해가지고 조세부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저는 지금 세금을 내는 손해를 보게 됐죠. 그럼 저는 그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뭐도 할 수 있냐면, 공무원 네가 나한테 조세부가 처분을 하는 바람에 내가 잘못된, 네가 나 상대로 잘못된 조세부가 처분을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도 봤다 라고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다. 자,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청구소송까지 한꺼번에 관할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별개로 각각 제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봐. 얘는 민사소송이죠. 그럼 얘는 민사법원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민사법원에 가고,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인데 하나는 민사법원으로 가게 하고 하나는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게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판사들 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취소소송 수소법원이 그걸 관할해라 라고 해서 취소소송 수소법원이 관련 청구소송까지 한꺼번에 관할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재판간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제도다.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원래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가 됐더라면 민사법원도 돌아가고 행정법원도 돌아가고 두 개 법원이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를 한 뭉탱이로 해버리면 한 법원 판사만 조금 수고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죠. 그걸 갖다 이제 소송 경제를 도모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땐 일본식 표현이거나 이제 독일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직역해가지고 이 법학하시는 분들이 이 표현 되게 좋아요. 소송 경제를 도모한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관련 소송 이송과 병합제도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취소 소송 수소법원의 관할권을 넓히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반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던,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던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넓히는 제도가 아니라 취소소송 수소법원의 관할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원이 행정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이 민사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자, 또 3번 보시면 이 관련 청구소송 이송과 병합제도는 이제 10조에서 취소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효등 확인 소송과 관련 청구소송 간에도 준용이 되고요, 부작용 확인 소송과 관련 청구소송 간에도 준용이 되고, 당사 소송과 관련 청구소송 간에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필요 없고 5번 보지. 4번은 이건 그냥 한 번 읽으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아마 얘는 항상 정선지로 나올 건데 그냥 그렇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취소송 이송과 병합은 취소송의 수원이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도 관할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이므로 민사법원이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인 행정의 구성요건적 필요과 성결 문제라는 주제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 그 법원에 취소소송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주제인데, 그거 말고 비슷한 걸로 앞에서 뭐가 있었죠? 그 2편 행정작용법 편에서 뭐가 있었냐면,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거기서는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나 당사소송의 수소법원과 같이 취소소송이 아닌 소송의 수소법원들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민사법원, 형사법원, 당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취소 소송을 수소법원이 재판을 할 때 민사사건도 관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니까 양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사실 혼동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혼동을 하세요. 아, 뭐지? 관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써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걸 궁금해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신 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6번 보시면 10조 2항은, 진짜 10조 2항은 또 뭐냐면 여기 이제 10조 2항에 대한 건데, 자, 관련 조문 정리 그냥 지금 여기서 볼게요. 10조, 그 행정소송법 10조에 보면 이제 관련 청구소송 이송과 병합을 규정하는데 1항이 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이 병합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특히 2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클로즈업해서 해보자라는 게 동그라미 6번인데 10조 2항은 피고가 서로 같은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제 객관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이제 병합에는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는데 피고는 한 놈인데 예를 들어서 피고는 뭐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취소송을 들어가고 동시에 또 다른 취소송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객관적 병합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벌어지는데 피고가 서로 다른 취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저를 상대로 어떤 잘못된 처분을 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취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인데 서로 다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두 개를 묶어서 제기하는 걸 허용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또 뿐만 아니라 관련 청구소송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을 이걸 갖다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사실은 변론 종결 이전 시라면 취소송 제기 이후에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적 병합이라고 해요. 자, 또 병합은 사람을 묶는가 사건을 묶는가에 따라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으로 갈리는데 그거 말고 그 병합을 언제 하는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으로 가르기도 해요. 원시적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 제기할 때부터 사건을 묶어가지고 제기하는 걸 원시적 병합이라고 하고 맨 처음에는 하나만 제기했는데 소송하던 도중에 갑자기 다른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또 추가해버리는 거 요런 거 갖다 추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10조 2항을 보면은 취소 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가적 병합도 허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그 다음에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지금 취소 소송의 피고를 말하겠죠. 그 사람 말고 다른 놈을 피고로 하는 관련 청구 소송을 묶어서 제기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객관적 병합뿐만 아니라 주관적 병합도 허락하는 거고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추가적 병합도 허락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용어 정도 알아두세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넘어갔구나 혼자서.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민사소송법 규정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이따가 볼게요. 자, 넘어가시면 436쪽에 6번 지문 보시면 관련 청구 소송에 이송을 하려면 이송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그러니까 취소송이 있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제기됐을 때 다른 법원에 각각 제기됐을 때 예를 들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이것을 취소송 법원이 관할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규정에 의해서 보내버리는 걸, 쏴버리는 걸, 그걸 말하죠. 그걸 하려면 근데 관련 청구 소송이 예를 들어 여기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 민사법원이겠죠. 그것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허락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이 그냥 내가 할게 됐어 그냥 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우엔 안 되고 얘가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 이거 아유 잘됐다 내가 귀찮았는데 하면서 사건을 보내버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근데 실무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쏴버리고 싶으니까 남의 법원으로 판사들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이 엄청 바빠요. 진짜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약간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하자면 되게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판사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소송을 잘 제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서구화되면서 분쟁 생기면 그냥 소송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건은 진짜 많이 늘었는데 그 판사의 수는 옛날 막 70년대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사 수가 진짜 모자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예요. 사건 하나를 처리하려면 읽어야 되는 기록이 1000쪽이라고 해봐요. 지금 우리는 공무원 수험
그 수험서 500쪽짜리 읽어내는 것도 버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쪽을 읽어야 되는데 그 1000쪽을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나 사건 처리하는데 1000쪽을 읽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막 3개, 4개씩 사건을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쪽을 읽어내는 거야? 3000쪽, 4000쪽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읽어내는 글자가 크긴 해요. 예, 글자가 크긴 해요. 그리고 글자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 다 딱딱하게 다 법률 용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소송 기록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건 하나하나에 막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뭐죠? 막 어사방문수가 아니라 막 판관포청천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를, 판사들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자다가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 진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판결문을 찍어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무슨 소리 하다가 있냐면, 판사들도 바쁘다, 공무원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런 문제 잘 안 생기는데, 아무튼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취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판사가 야 가지고 와 사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민사소송의 법원 판사가 아이 잘됐다,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럼 네가 가져가, 이렇게 했을 때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관련 청구송의 병합 관련 주된 청구와 사실 변론 종결 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긴 하는데 추가적 병합을 할 때 언제까지 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한다라고 하면 사실의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 청구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되죠. 사실의 측면에 있어서 판사의 재판을 받아봐야 되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된다. 요거는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데 기본 강의 때 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지 설명했죠. 그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관련 청구소송에서 병합에서 주된 청구와 그에 병합하는 관련 청구는 각각 소송 요건을 모조하게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소송 요건이 있긴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구비했는데 지금 내가 민사소송도 싸우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소송 요건을 구비 못했대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꼼수가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민사소송을 병합해야겠다, 요런 꼼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쓰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야, 병합하려면 주된 청구든 관련 청구든 각각 독자적으로 보았을 때도 소송 요건을 구비한 소송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꼼수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8-1은 빠졌는데 관 이렇게 써놓으실 거예요. 관 됐고, 그 다음에 10번 지문 보시면 소송의 병합이나 이송에서 관련 청구송의 피고와 취소송의 피고가 동일할 것은 요구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예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 관련 청구 소송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인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든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일 때는 주체가, 행정 주체가 혹은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송은 누가 피고가 돼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결국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요구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이따가 볼게요 했던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그 13번하고 14번이에요. 요거는 제가 변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진짜 너무 지역적인 것인데, 세무사에서 11년 전에, 그 다음 10년 전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세무사는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구제법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송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적인 걸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출제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요렇게 10년 전에 출제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문에서 지금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변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두세요. 자, 뭐냐면 관련 청구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민사소송법 40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선생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을 규정하는 법률 아니에요? 네, 맞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고 봐요. 민사소송법 40조가. 그래서 자, 관련 청구 소송이 있었고 그 본청구, 그러니까 취소송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관련 청구 소송을 이 법원의 판사가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취소송의 법원이 2개를 다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민사소송이 그 취소소송 법원에 애초에 거기에 제기된 걸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어쩌라고, 이게 왜 이런 규정 왜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제소기간과 관련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죠. 선생님, 민사소송엔 제소기간 없잖아요. 그런데 자, 관련 청구 소송에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민사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취소 소송도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취소 소송과 취소 소송이 관련 청구가 돼가지고 여기에 제기된 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으로 취소 소송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이제 주요 개념 정리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리얼. 그리고 또 다른 취소송. 요것도 관련 청구 소송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소송과 취소송 병합도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번 436쪽 14번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면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민사법원 판사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들어왔는데 이거 관련 청구네. 귀찮았는데 일도 많았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거를 취소 소송 법원으로 쏴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이송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취소 소송을 취소 소송을 관장하고 있던 판사는 민사 사건을 넘겨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보니까 이거 관련 청구 소송 사건 아닌데 이렇게 판사가 본다 하더라도 야 이거 아니야 다시 받아 이렇게 토스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설사 제가 아까 민사법원 판사였죠. 실수로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냥 야 네가 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허락하면 국민이 너무 혼란스럽겠죠.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이걸 허락해 보면 막 100번 100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에게 데미지를 주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관련 청구 소송이 아닌 걸 관장하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련 청구 소송이 아닌데도 제가 실수해가지고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취소송 수소본으로 보내버렸을 때 그 판사가 관장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판사는 실수를 해도 이 판사가 알아서 그냥 공정하게 재판할 거다. 관련 청구 소송 아니면 그냥 각각 이 판사는 자 취소 소송을 주관하던 관장하던 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련 청구 소송이 아니지만 두 개의 사건을 그냥 떠맡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각각 전개하면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5번 얘가 중요하죠. 취소송에서 당해처분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그러니까 취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한 법원에 이제 병합 제기된 거죠.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취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세부과 처분을 받은 국민이에요. 조세부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내놔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당이득이 되려면 제가 돈을 준 것에 급부 이전, 금전 이전의 원인이었던 조세부가 처분의 효력이 날아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조세부가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유효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취소부터 해야 되죠.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제가 1심 법원 판사예요. 사건을 제기받았는데 취소 소송도 제기받고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그다음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됐던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가 제기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받았고 취소 소송도 받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하려면 논리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취소 소송에서 제기받은 그 처분 취소부터 해야 처분의 효력이 날아가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인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하려면 먼저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인용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것까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1심 법원 판사예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그걸로써 판결이 확정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판결은 언제 확정돼요? 그 원고나 피고가 더 이상 상소하지 않기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대법원 판사여가지고 대법관이어가지고 3심에서 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취소, 선고, 그러니까 판결은 선고를 하고 그것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선고가 있고 그다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선고를 한 것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확정돼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일단요. 그래서 선고를 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그 다음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고가 아니라 확정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전 1심 법원 판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처분을 취소해요. 그런 다음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처분 취소하는 판결을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얘네들이
상소를 안 하면 아이고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 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선고하고 그냥 곧바로 인용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 놓은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16번 질문 볼까요? 16번 사례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갑은 그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위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자 1번 이걸 전제로 1번 갑이 취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뭐 당연히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은 취소가 된 것이니까 그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는 금전 이득의 원인이 취소가 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선생님 아까 확정될 필요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확정될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지문이 아니라 당연히 확정까지 되면 더더욱 청구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용 판결이 그냥 선고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옳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 2번 갑이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냥 곧바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해야 되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취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병합해서 제기할 때는 행정법원에 이걸 제기할 수 있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만 독자적으로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 절차,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가처분이 비록 위협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요거. 근데 여기 뭐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학자에 따라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구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구속요건적 효력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도 공정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 어쨌든 뭐 아무튼 논쟁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거든 아무튼 안 되잖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자 갑이 취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거 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이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4번이 방금 했던 요 15번 지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갑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과 같이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바로 무효 확인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기본 강의에서 무효 확인 소송 배울 때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 혹은 즉시 확정의 이익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즉시 확정의 이익은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그래서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출제한 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넘기면 이제 437쪽 보시면 주요 개념 정리 읽는데 자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들어두세요. 광의의 소의 이익은 세 가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에요. 다시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에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다시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을 통틀어서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게 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 그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원고와 관련해서는 판사가 나는 얘라는 갑이라는 원고한테 이런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발현된 것이 원고적격이고 또 원고가 이러이러한 행정작용을 끌고 와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는 이런 행정작용에 대해 소송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 발현된 것이 대상적격이에요. 그래서 광의 소액이란 어떤 재판을 해야 될 필요를 말해요. 그런데 한편 취소송의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자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광의 소익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결이 인용되면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판사한테 판사님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판결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갖다가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이익이 법률이 보호한 이익, 이거 갖다 법률상 이익이라고 말하죠. 사익인 경우에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소의 이익 그러면 협의의 소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협의의 소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정리해요? 처원 리피기 정관장이 소송 요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원 리피기 정관장. 그때 처원 리가 소의 이익이잖아요. 그 소의 이익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협의의 소의 이익을 말하는 건데 그냥 소의 이익이라고 하면 협의의 소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 자 2번 대법원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넓게 소의 이익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래야 법률상의 이익을 기본적 이익과 부수적 이익으로 나누어가지고 부수적 이익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엔 소익이 있다고 보아주고 있고요. 얘네가 무슨 말인지는 혼자 보시면 되겠죠? 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위협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발급됐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뭐 2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이 발급됐다고 해봐요. 2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이 발급됐고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 보니까 이미 2개월이 끝나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2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이미 효력이 날아가 버렸던 2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이라 하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요. 그때는 그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판정을 해주면 반복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될 위험성이죠. 그래서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협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단계적으로 일련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협성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자 소의 이익은 3번이요. 단순히 취소 판결이 있을 경우와 그 전을 비교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차이가 있으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원고가 취소송을 통해 그 이익이라도 얻으려 했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소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요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원고의 의도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대법원은 소의 이익 존부를 판단할 때 그 법률상 이익 취득의 직접성도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판사가 인용 판결, 지금 우린 취소송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이고 취소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날려주는 걸 말하죠. 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원하는 법적 상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용 판결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가 원하는 법적 상태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왜 경향이라고 썼냐면 절대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 대법관들이 요즘에는 직접성이 좀 떨어져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살짝 중요한데 근데 소의 이익은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 적격이고 그냥 원고 적격 단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소의 이익은 그냥 다 통과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많은 거지 이거는 수십만 건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모아 보니까 요 정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있다고 보아줘요. 다만 처분 기간이 경과된 경우 예를 들어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취소송의 사실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1개월이 끝나버린 경우 왜 취소송의 사실 변론 종결시죠? 소송 요건 구비 여부는 사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니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 명령을 했는데 건물 철거 명령을 했는데 그 함용의 일종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원고일 때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미 소송 중에 철거되어 버렸대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취소 판결을 받아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죠. 그 다음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올 100 전부 다 맞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100점 맞으면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죠. 근데 불합격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늘어진 거죠. 취소송이 늘어져가지고 얼마나 늘어졌냐면 막 한 3년쯤 늘어졌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소송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공무원 시험을 그 다음에 봐가지고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불합격 처분을 취소를 판사가 해주면 전 어떤 상태가 돼요? 필기시험 합격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불합격 처분을 제가 취소를 해줘도 이미 취소를 하면 필기시험 합격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근데 취소를 안 해도 필기시험 합격자 지위를 이미 취득해버렸죠. 그러면 취소를 해주는 것은 쓸데없는 판결을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요. 이거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걸 딱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실수하는 바람에 난 소송에 내 인생과 정력과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배상 들어가는 거죠. 국가배상 돈으로 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소송으로서는 이제 취소송으로서는 인용을 받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각하되니까. 그다음 기본행위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 각하되죠. 그죠? 근데 각하될 때 논리 필연적으로 소의 이익을 끌어올 이유는 없는데 여기서 소의 이익을 끌어다 각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중간 처분이 본 처분에 흡수된 경우 이거 뭐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행위의 종류 부분에서 종국 결정과 중간 결정과 종국 결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나갔다. 그럼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에 싸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때도 중간 종국 처분이 이미 나갔으니까, 여기 종국 처분이 본 처분이에요. 종국 처분이 나갔으니까 중간 처분에서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던 거죠. 기본 강의 때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부된 관계로 단체법적 안정성을 위해 취소송을 허용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이때 논리적으로는 소의 이익을 끌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소의 이익을 끌고 와가지고 소의 이익을 도구적 개념으로 써가지고 안 돼 이렇게 끊어내는데, 소송이 안 된다고 끊어내는데 그때 소의 이익을 논거로 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이것도 기본 앞에서 했던 거죠.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기본 강의 때 안 했나? 근데 아무튼 앞에서 했죠. 그 다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성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때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이것도 앞에서 했고, 특히 이게 어디서 중요하죠? 실효성 확보 수단, 그죠?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송에는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취소송을 배우고 있는 건데, 이 법리는 민사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취소소송, 당사소송, 민사소송 모든 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도 안 되고 당사자 소송 안 되고 취소송도 안 돼요. 그때는 네가 자력 구제 행정청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6번이래. 그 438쪽 가셔가지고 왜 페이지가 달라졌지? 이상하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파일 저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38조까지 가지고, 한편 행정소송법 12조 2무는 원고적 격이란 표제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소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다. 실무상으로는 협의의 소이익에 대한 판단과 원고적 격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섞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무슨 얘기냐면, 자 관련 조문 정리에 대한 건데, 자 소의 이익에 대해서 조문이 하나 있어요. 다시 소의 이익에 대해서 조문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행정소송법 12조 단서에 있어요. 다시 행정소송법 12조에 소의 이익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12조 단서에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단타형 논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소송법에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조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독자적인 단타형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자 12조 단서에 보면 처분 등의 효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6개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에 사유로 다 소멸된 뒤에도 6개월이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효력이 날아가 버린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또한 갖다 뭔 소리죠? 제기할 수 있다. 뭐를?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이게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표제인 12조의 표제, 이걸 표제라고 불러요. 표제를 보면 원고적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뭐지? 이건 소의 이익에 대한 건데 왜 원고적격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원고적격에 대한 조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은, 상식이 아니라 이제 법학을 공부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건 협의의 소의 이익이니까 법조문을 예를 들어 13조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별도로 두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원고적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두 패거리가 갈려요.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패거리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패거리로 갈리는 거죠. 야, 국회의원이 존중하는 패거리는 이런 거예요. 야, 국회의원들이 바보냐?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다 원고적격이라고 써 넣은 다음에 구태여 이렇게 써 넣은 것은, 이거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아니라 뭔가 원고적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든 원고적격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학자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바보냐고? 바보지. 그래서 여기는 13조로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실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건 협의의 소익에 대한 조문이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싸우고 있다. 근데 다수설은 뭐냐면 이것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본다. 여기까지 첫 번째 논점이고요. 정리됐죠? 그런데 다시 다수설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봐요. 에 대한 규정이라고.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출 지문들을 이해할 때 조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출제는 우리 대법원 판례 원문을 그냥 복붙해서 출제를 하는데, 대법원은 이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몰라. 원고적격이든 협의의 소이익이든 사실 니네가 만들어낸 개념이자 학자들아. 암튼 이거든 저거든 결여하면 소송 각하해버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이잖아. 이렇게 봐가지고 대법원은 그냥 이거를 한 조문에 있으니까 야 12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끊어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협의의 소이익이 없든 원고적 격이 없든 야 12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끊어낸다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협의의 소이익에 대한 판단과 원고적 격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섞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결문을 보면은 지금 이게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원고적 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가 딱 엄밀하게 딱 분간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고려하면서 그 기출 지문들을 읽으시라고요. 이해되죠? 왜냐면 시험에서는 판례 원문을 복부 때 출제하니까. 네, 그 취지에서 네, 강의를 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2번 볼까요? 자,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죠. 맞죠? 그래서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송 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뭐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출지문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문장을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표현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자,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발급했어요. 국민이 불복해가지고 취소송 제기해서 처분이 승소받아가지고 날려버려요, 효력을. 그럼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이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또 취소를 들어간 거예요. 판사님, 옛날에 제가 취소받았던 그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해주세요. 그럼 판사는 그거 각하한다고요. 왜냐면 이미 취소받았는데 뭘 취소해달라는 거야. 넌 지금 쓸데없는 소송판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각하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지문들이 가끔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면 뭐지 설마 깊은 뜻이 있나 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 지문으로서 출제를 한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혼자 보시면 되고, 이제 439쪽 가보시면 협의의 소익 부정례, 소의 이익 부정례 이렇게 말하는데, 참고로 제가 방금 협의의 소익 이렇게 읽었죠. 이거를 귀찮으니까 줄여가지고 소익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소이익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 이런 뜻에서 줄여가지고 소익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소익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례가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끝장내기 146은 부정례고요. 147은 인정례예요. 그런데 시험에 뭘 출제하냐면 개별적인 사건을 던져주고 이제 외워봐라. 이 경우에 인정했냐 부정했냐 이걸 외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인정례가 많댔어요 부정례가 많댔어요? 당연히 인정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학문적인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부정례에 쏠려 있어요. 이해돼요? 왜냐면 이거는 독특하고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부정한 거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도 그렇지만 부정례, 인정례에 대해서는 여기에 1, 2, 3 요 사이에 다 암이라고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 개별 사건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여서 제가 암이라고 안 써놓은 거죠.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미 진도가 느리잖아요. 보통 제가 한 강에서 10쪽 정도 나갔는데 지금 46번째 강인데 어디 하고 있어요? 439쪽 하고 있죠. 439쪽. 그러니까 지금 원래 46강이니까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460쪽 정도가 끝나야 되는데 이제서야 440쪽 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처지고 있긴 한데 앞으로 더 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제 포인트가 개별 사건을 기억해라, 외워라 라는 건데 개별 사건들을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처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맨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한 60강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감안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다른 건 혼자 보셔도 되는 것이고, 4번 질문 볼게요. 4번 질문 좀 보시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영장 날라온 거죠. 군대 와라, 몇월 며칠까지 입대해라 날라왔는데 그 취소송 중 모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근데 모병이 뭐예요? 우리나라 징병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징병제이긴 한데 기본값이 뭐냐면 육군 징병을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어 공군, 해군 아니면 해병대, 또 뭐 있죠? 또 뭐 있죠? 뭐 카투샤 이런 것들은 그 모병에 의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육군을 오라는 영장을 받았는데 에이 공군 가야지 하고서 모병을 해서 공군에 간 거예요.
그래서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처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처분 뭐예요? 육군 오라는 거죠. 위협을 다툴 실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공군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육군으로 오라는 병역 처분을 취소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저는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송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송을 받아주면. 그래서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하하고 있다. 근데 요거랑 비교될 걸로 요 판례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게 맞구나. 자, 4번하고 4-1이 있는데 비교할 것이 있어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제가 육군 오라고 해서 영장이 날라와가지고 전 육군을 갔어요. 논산에 들어갔어요.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 영향을 미치고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그 위협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협의의 소액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자 해설 보세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할 경우 현역병으로서 복무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유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이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날라온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최악이죠. 군대 논산훈련소로 들어오래요. 그러면 제가 그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논산훈련소에 거기서 쓴 날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더 이상 저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이 사라지고 이제 저는 추가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부터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입영을 한 거예요. 입영을 한 거예요. 너 육군 논산 와라 입영 통지 날려가지고 그래서 입영을 했어요. 그런데 입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이 날아간다고 했죠.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뭐였냐면 입영 통지 처분이 날라오니까 뭐야 군대 갔다 왔는데 입영 통지 처분 날라오니까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싸우면서 아직 판결이 안 나면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죠. 근데 되게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불쌍한 것 중 하나가 입영 통지 처분이 날라와가지고 예를 들어 6월 1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오세요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전과자가 돼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면서 일단 몸은 간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상황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대법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입영했으니까 효력이 사라졌으니까 효력이 없는 처분을 상대로 싸우는 거니까 각하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저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일은 갔다 왔는데 또 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겨도 구제받을 길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자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이 앞에 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4-1번에서는 육군 오라고 해서 육군 간 거예요. 근데 얘는요 모병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 모병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모병에 의하여 요 표현이 들어간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4-1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육군 오라고 해서 육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거 각하해야 되냐? 아니라고 본 거죠. 상황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서 각하를 해버리면 저는 군복무를 또 해야 되거든요. 맞죠? 맞죠?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제가 모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군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 못 간다고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 취소를 해도. 근데 여기는요. 이걸 날려버리면 전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5번 보시면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협하다 하더라도 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건축허가가 난 거 옆집이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근데 이때 건축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30cm 떨어졌는데 건물을 뭐 100층짜리 질 수 있게 건축허가 나갔다고 해봐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 잘못된 건축허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옆집에 대해서 발급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건축이 완료돼 버린 거죠 소송 중에. 그러면 위협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대요. 뭔 소리냐면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자 지금 제가 원고로서 원하는 건 뭐냐면 저 건물이 아예 안 지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판사가 인용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당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일 뿐 취소 판결로 인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직접성을 고려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각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시면 7번 보세요. 또 이것도 그 직접성 고려한 것 같은데
맞죠? 자, 보세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용검사 처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물이 이제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고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착공 신고 하고서 건물 다 지으면 또 준공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준공검사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사용검사 처분이라고 불러요. 사용검사 처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이 건축법에 부합하게,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대로, 그리고 건축법에 부합하게 문제없이 제대로 지어졌습니다라는 걸 컨펌해 주는 걸 사용검사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야 비로소 그 건물에 들어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어떤 건축회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개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양했을 때 그 분양 신청 받을 때랑 다른 내용으로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입주자들이 빡쳐가지고 이 사용검사 처분, 그런, 잘못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사용검사 처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나 여기 보시면 입주 예정자들이 빡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야, 공무원 사용검사 처분을 해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걸 날려주세요 라고 취소송을 들어갔는데 취소되면, 그로 인하여 자, 사용검사 처분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게 될 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니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건축물이 건축법에 부합하게 제대로 지어진 상태가 사용검사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하 소해이익 없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 이제 건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싸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되게 법학은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본유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갖는 감정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사한테 갔을 때도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라면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정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싸운 거예요. 갑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갑을 한 대 때리니까 얘도 을을 또 때렸어요. 갑도. 그래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판사는 뭐만 판결하냐면 갑에게 해당되는 형사범죄는 무엇인가, 을에게 해당되는 형사범죄는 무엇인가,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갑 유죄, 을 유죄 이렇게 판결을 때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판사한테 가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려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판사는 논리적으로 갑이 한 잘못은 무엇인가, 을이 한 잘못은 무엇인가를 따져가지고 갑과 을 각각에게 둘 다 유죄 판결을 때려준다고요. 그래서 법학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법학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판사는 법학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죠. 소송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구제해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판사는 되게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뭐 원고랑 피고가 판사님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항만 딱 판단해 줘요. 그 사건을 근본까지 파헤쳐가지고 판사는 이런 사건이 있었군. 그렇다면 이렇게 공정하겠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이 억울하겠군.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뭐만 판단하면 수동적 작용이에요. 사업 작용은. 그래가지고 그냥 판사님 저한테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안 돼. 딱 끊어내지. 이 경우에 원고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억울하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나는 민사소송을 또 다시 벌려가지고 인용 판결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요런 관념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되게 법학을 이제 공부하지 않고 소송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 때문에 되게 그 판사들은 막 뭐죠? 막 판세?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수동적으로 철저하게 그 원고가 판사님 이런 판결 해주세요. 왜? 물어봐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이런 판결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원고는 이런 사유를 주장하는데 이런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원고가 한 주장이 타당한가 부당한가 딱 이것만 따져가지고 안 돼 이렇게만 끊어내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판사가 하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도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그래서 되게 기사 보면서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막 네이트나 이런데 리플에 막 베스트 리플 올라가는 거 보면 가끔 진짜 너무너무 황당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근대 국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대 국가에서는. 자, 됐고, 시간 없다면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죠. 자, 10번 볼게요. 자, 어디냐면 지금 440쪽 10번 지문이에요.
자, 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어서 판결을 적은 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 소리예요? 자, 직위해제가 뭐냐면 공무원 신분은 주는데 그 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일 못하면 개꿀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면 이제 월급도 못 받고 그래요. 월급도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지? 깎이나? 못 받을걸요? 예. 그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제가 공무원이었는데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누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를 상대로 진상을 이제 조사해야 되니까 일단 저한테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직위해제를 해요. 근데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누가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직위해제 처분을 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직위해제 처분을 이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의 상태는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근데 이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그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서 판사한테 갔어요. 그럼 판사는 각하예요. 여기서 내가 너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너 이미 뇌물 받았다는 별도의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상태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시 직무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네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취소해준다 한들 너에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송판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딱 11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11번. 배출시설에 대한 이거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배출시설 뭐 폐수 있죠. 공장 폐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허가 이게 설치도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취소된 후 배출시설이 이제 철거돼요. 그러니까 설치허가 취소되면 배출시설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이 혹시 잘못됐다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일단 결론을 보시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이 있었는데 지금 싸우는 처분은 설치허가 처분이 아니라 그것을 취소한다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취소 처분에 대해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배출시설이 다 철거가 됐대요. 그럼 그 공장의 주인은 뭘 원하는 거예요? 배출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배출시설을 운용하는 것이 공장장이 원하는 상태인데 이미 철거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판사가 취소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달성될 수 없죠. 그래서 각하하겠다. 소해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문장을 집어넣거든요. 판결문에. 설사 여기서 내는 판사예요. 취소송의 수소법원 판사요. 내가 여기서 설치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줬을 때 너는 나중에 이것이 위법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서 구제받을 때 거기에서 그 민사소송 판사한테 판사님 다른 행정법원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준 판결문이 있어요. 요거를 끌어다 쓰면은 위법성을 그 민사법원 판사는 그냥 보통 금방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의 이익,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 말하는 소의 이익을 통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이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건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니까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소 판결을 원용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쉽게 인정받게 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도 중요하대요. 됐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441쪽 가셔서 12, 13인데 여기는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